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박평 박혜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의 너님이 의뢰하신 책 처방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영화보다 빛나는 혹은 영화가 망친 원작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셋이 영화를 골라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영화의 원작 소설 3편을 소개를 했고 이번에 이어서 나머지 6편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댓글 몇 개 소개하고 시작하죠. 네, IKW1땡땡땡땡님 맥주 마시러 독일에 가자 편 보고요. 도서관에서 읽어보고 너무 재미있어서 책 구매했습니다. 좋네요. 네, 네. 진짜 아유, 좋으셨나 보네요. 네, 기분 좋아할 것 같아요. 낭닥한테 전달해 주면. 네, 애청자 진공상태님께서도 뉴욕 검시관의 하루 들으시고 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오늘 나오신 유성호 교수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에서 몇 안 되는 분이라는 것도 한국에 아직 부족하고 없는 것이 참 많지만 그런 만큼 노력한다면 나 혼자 대가가 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일이든 정신력이 정말 중요하구나 싶기도 하고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기도 하고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 방송이었습니다. 유성호 교수님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방송을 듣다 보니 갑자기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올리버 섹스 선생님 생각이 나네요. 올리버 섹스 선생님이 쓰신 책도 언젠가 다루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사 크루 노규식 선생님이 게스트로 나오실까 궁금해집니다. 오늘 방송도 감사합니다. 올리버 섹스 한번 꼭 해주십시오. 정말. 마지막 걸로 한번 할까요? 네. 얇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옛날 정말 JYP 진짜. 아니 옛날 거 해도 돼요. 뭐 안에 모자 그런 것도 다. 아니, 근데 저도 봤어요 몇 번. 근데 옛날 거 약간 재미가 없더라고 저는. 저는 최근 게 오히려 더 나았어요. 얇은 걸로 한번 해볼까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자서전이에요. 그 좀 길죠, 근데. 올리버 섹스 선생님이 생각났다는 거는 의사 중에 약간 특이한 길을 걷는 사람이라서 네. 그래서 아마 뉴욕 검시관의 하루 편을 들으시다가 야, 이분을 생각하실 것 같네요. 네. H198 하나님 검시관이라는 직업 세계에 대해서 딱히 아는 게 없었는데 교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도 재미있고 책걸상 아니었음 지나쳤을 책도 알게 되어서 좋아요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네, 책걸상 자매 방송 중에서 나는 의사다 있죠. 나는 의사다의 애청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청고지용님 들려주셨어요. 나이 사느라 네이버에 책걸상 찾아갈 시간이 없었는데 그걸 살피시고 책걸상에 친히 팟빵으로 납셔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청고지용님 책걸상에도 좀 애정을 가져주시길 빌겠습니다. 아침 햇살 가득한님 시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뉴욕 검시관의 하루 편에 후원도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편마다 계속 후원을 해주시고 계세요. 지금. 정말 훌륭한 분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화보다 빛나는 혹은 영화가 망친 원작들 책처방 특집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해 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3권 소개했는데 다 영화보다 빛나는 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는 망친 있습니까? 망신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박평부터. 네. 저. 망친 거 박평이 하나 골라보시죠. 일단은 화차요. 화차. 화차. 차. 네. 그 정도면 영화 괜찮지 않았어요? 영화 완전 망쳤어요. 이게 이제 원작이 그만큼 재밌다는 뜻이겠죠? 네, 이제 변형주 감독이 워낙에 영화 잘 만드시는 감독님이고 원작 소설을 이제 오랫동안 각색을 하셔서 영화로 만드셨죠. 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설정을 말씀드리면 이 화차가 이제 어느 날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있는 커플이 있죠. 근데 그 아내가 될 사람이 과거에 그 파산의 어떤 이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고 그걸 알게 된 다음에 갑자기 그 약혼녀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약혼녀를 찾아야 되니까 이제 먼 친척뻘인 이제 사촌형에게 이제 형사로 인해 사촌형에게 이제 좀 찾아달라고 해서 찾아가는 과정인데 알고 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약혼녀가 갑자기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그 약혼녀의 속사정을 살피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파산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찾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 여성의 신분 자체가 굉장히 허구 위에 쌓여 있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근데 금융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금융자본주의가 개인을 몰락시키는 과정 이런 것들을 아주
정말 막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그로테스크하게 보여주는 소설이어서 미야베 미유키에게 접근하는 진입하게 되는 저한테는 되게 처음 작품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월드로 들어가게 되는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작품이었는데 영화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략이 되고 그 남녀 관계에만 좀 집중이 됐었어요. 그래서 좀 비교를 하자면 영화보다는 원작 소설이 훨씬 좋은 작품이었다. 이렇게 근데 보죠. 워낙 책이 좀 두툼하니까. 네, 내용이 많아서 네. 모든 영화로 것들을 다 할 수는 옮길 수가 없겠지만, 없어요. 그거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미야베 미유키가 썼던 화차는 도시 전설 같은 느낌이 저는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도시 괴담, 도시 전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살려지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죠. 저는 뭐 그 영화가 완전히 망쳐졌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원작이 훨씬 훌륭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100% 저도 둘 100% 중에 동의합니다. 하나를 봐야 한다면 소설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 정도. 그리고 영화만 보면은 실제로 그 여주인공의 비극성이 좀 공감대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사실 그 김민희 씨 굉장히 연기 잘했지만 거의 영화에서 김민희의 재발견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긴 했지만 연기 굉장히 잘했죠. 그런데 소설을 보면은 소설에서는 그 여주인공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거든요. 이제 계속 그 여주인공 그 여자 사라진 여자의 흔적을 약혼녀의 흔적을 계속 쫓아가면서 점점 그 행적이 드러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비극성이 막 증폭이 되어가는 걸 막 독자 입장에서는 감정이입을 하면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릴러 작품을 영화로 옮기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점점 정보가 드러나야 하고 드러나는 과정에서의 어떤 긴장감이 중요한 작품들은 소설이 훨씬 장점이 많이 있는 것 그 같아요. 화차 같은 소설을 영화로 옮기겠다는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정말 기특하다 그럴까요? 용감하다 그럴까요? 그런 거였고. 이제 변영주 감독이 워낙에 재능 있는 감독이고 저는 걱정했던 거, 우려했던 거보다는 오히려 영화를 그래도 그런 대로 선방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화차라는 소설을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데 저는 그 미야베 미유키 팬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영화는 좀 실망스러웠던 건 사실인 것 같고 저는 박평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미미 책은 한 번도 네, 미미 여사 책을 한 권도 안 했죠. 다룬 적이 없네요. 또 미미 여사 책 하면 또 미미 여사도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은데 약간 그래도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죠. 언제 한번 그 신간 나오면 한번 할까요? 근데 저는 신간보다는 꼭 읽어야 될 미미 여사의 대작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모방범이라던가. 모방범은 두꺼운 책으로 3권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다 아니 읽으셨죠? 어떻게 두께부터 다 읽으셨죠? 모방범은 정말 그 두께를 모르고 주문하는 바람에 화차 그리고 이유 한 네. 한 600페이지쯤 될까요? 그 3권 다 네. 합치면은 그러니까 1700? 어마어마하게 두껍죠. 진짜 그 미미 여사는 정말 일본 사회파 스릴러 소설의 데모가 왜 데모 소리를 듣는지를 진짜 알 수 있을 만한 작품 세계. 미미 여사 얘기하면은 또 길어지니까요. 요 정도 하고 자 네. YG가 추천하는 영화가 망친 원작 하나 던져보시죠. 역시 망쳤다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바로 이어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여주인공도 김민희 씨예요. 배우가 뭐지? 아가씨인가? 네 그리고 굉장한 웰메이드 영화를 만드는 박찬욱 감독이 영화죠 아가씨. 근데 저는 아가씨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작인 세라 워터스의 핑거 스미스를 보면은 영화가 너무 빈 구석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것도 당연한 게요. 저는 이제 그 핑거 스미스는 안 봤는데 안 본 이유가 두껍더라고요. 너무 두꺼워서 정말 궁금해요. 어떤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인지. 영화는 봤거든요. 그 네. 영화는. 근데 포기했는데 그 정도 두께이고 뭐 영국의 그 18세기인가 뭐 여기 배경으로 한 소설이었으면 영화 과정에서 상당히 생략되고 압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제가 원작
원작이 이제 영화가 원작보다 못하다라고 결정적으로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세라 워터스 스스로가 영화를 본 다음에 이거 영화랑 소설은 전혀 별개의 작품인 것 같네요. 내 소설을 굳이 원작이라고 안 했어도 될 것 같네요라고 했다는 인터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원작을 한번 읽어봤죠. 이 세라 워터스란 읽어봤는데 처음에는 아니 왜 세라 워터스가 이렇게 반응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영화가 원작을 그대로 따라가요. 한 3분의 1 지점 정도까지는. 근데 그 뒷부분을 영화가 다 그냥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 뒷부분의 반전과 그리고 그 두 여주인공들과 다른 등장인물들 사이에서의 복잡다단한 그런 관계들과 갈등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싹 영화에서는 영화적인 완성도를 위해서 날린 것 같더라고요. 박찬욱 감독이.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세라 워터스가 원래 이 핑거 스미스라고 하는 원작을 통해서 독자에게 전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재미와 문제의식과 메시지가 영화에서는 아주 부분으로밖에 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영화는 그냥 약간 야한 레즈비언 사랑 얘기로만 그냥 남은 거예요. 사실은 엄청나게 치밀하게 그 만들어진 스릴러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정의 비극이기도 하고 약간 계층 간의 그런 갈등을 드러내는 요소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세라 워터스가 욕심을 넣어서 다 핑거 스미스 안에 넣어놨고 그게 거기에 굉장히 잘 형상화가 되어 있는데 그게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의 완성도나 재미에 빠져서 원작을 안 보신 분들한테는 꼭 이 원작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난 건데 그 화차에 대한 어떤 실망감도 그렇고 이 핑거 스미스에 대한 것도 그렇고 원작 소설이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출판 상업적인 개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영화는 그 소설에서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가서 정도에 따라서 뭐 그냥 모티프만 차용할 수도 있고 되게 많이 재현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한 느낌을 가지고 가서 이미지화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천차만별일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원작 소설이라고 해버리면 진짜 이 영화는 저걸 바탕으로 만들었을 것 같고 막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둘 사이의 관계는 정말 실제로는 너무너무 다양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변영주 감독의 화차만큼이나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란 영화도 굉장히 저는 영화도 봤거든요. 영화 잘 안 보는데도 어쨌든 봤는데 영화도 굉장히 좋고 연기들도 굉장히 훌륭하고 그 영화만으로 완성도도 높았는데 이 세라 워터스의 핑거 스미스를 보면 이렇게 좋은 소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가 좋았던 분들은 슬쩍 견눈질을 해서 세라 워터스의 핑거 스미스를 한번 보시기를 진짜 꼭 권해드려요. 저는 JYP도 한번 보면 좋겠어요. JYP 분명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읽어보고 싶은 책이긴 합니다. 네. 길어서요. 아니 뭐 길어서이기도 하고 그 이 방송 때문에 읽어야 할 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계속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을 그리고 뿐이죠. 애청자분들한테 제가 그냥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세라 워터스의 핑거 스미스의 말미는 마지막 장면은 정말 그 소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 장면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이렇게 홍보하고 싶어요. 네. 하여튼 저는 그 책을 안 봐서 영화 그 아가씨에서 김태리 네. 보고 저 친구는 뭐가 돼도 되겠구나. 저 배우 참 매력적이네라고 느꼈는데 미스터 션샤인에서 요즘 즐겁게 보고 있죠. 네, 김은숙 작가가 귀신같이 딱 그걸 또 안 거죠. 쟤를 데려다 써야겠구나라고. 그래서 뭐 저는 그 사실 그 아가씨 영화에서는 김태리보다는 김민희 씨가 훨씬 더 빛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김태리 씨가 그 영화를 통해서 어쨌든 떴죠, 굉장히. 사람들은 뉴페이스에 더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세라 워터스의 원작에서는 저도 그 조연이 엄청 빛나요. 네.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김태리가 사실 주인공이죠. 네. 영화에서는 원작에서는 원작에서는 예. 그 내용이 하여튼 꽤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뒷부분이 완전히 달라요. 뒷부분의 설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혹시 박찬욱 감독이 속편 내는 거 아닙니까? 속편을 내기에는 근데 낼 너무 수가 이렇게 없구나. 완결을 딱 해버렸어요. 결말이 다 났으니까. 네. 잘라버린 거를 굳이. 굳이 잘라버린 걸 굳이. 예. 자, 박평이 이번에는 그러면 다시 한번.
네, 좋았던 걸 할까요? 아니면은 어차피 둘 다 어, 하실 거 아닙니까? 네, 9개라고 맞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하는 바람에 우리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돼.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번에도 일본 작품이에요. 그 용의자 X의 헌신. 아, 히가시나 게이고. 네, 저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독자예요. 게이고 진짜 좋아하고 사실 이제 지금 젊은 독자들은 하루키를 읽지 않고 다 게이고를 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게이고 소설 중에서도 약간 사회파 소설도 좋아하고 약간 용의자 X의 헌신처럼 추리, 뭐 스릴러, 로맨스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소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아하고 되게 친하신가 봐요. 그냥 이름만 부르시는 게이고 친구 같네요. 네. 외국인이니까요. 근데 그 이제 소설이랑 한국 영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그게 영화로 만들어져서 그것도 보고 한국 영화도 봤는데 한국 영화에선 좀 축약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범인을 추적하는 인물이 되게 좀 축약이 돼서 두 사람이 한 사람으로 이제 네.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용의자 X의 헌신 같은 경우에 어느 날 갑자기 평소에 너무 폭력을 일삼고 너무 이제 좋지 않은 두 번째 남편을 우발적으로 이제 살해하는 모녀가 나오죠. 그리고 그들의 살인을 완벽한 알리바이를 구축해서 방어해주는 옆집 남자가 있습니다. 이 옆집 남자는 천재 수학자죠. 대학에서 이제 수학을 전공을 하고 지금은 수학 교수로 이제 그냥 평범하고 무료한 나날들을 살고 있는데 이제 완벽하게 알리바이를 구축해 주는데 수사망이 좁혀 들어오니까 이제 이거를 피할 수밖에 계속해서 피해야 되는 추적 관계가 시작되는데 그 사이에 한 사람의 추적자가 더 들어오는데 대학 때 같이 공부를 했던 지금은 천재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뇌 싸움과 현행 법과 이런 것들 같이 이제 수사망을 좁혀오면서 만들어내는 긴장감이 있는데 영화에서는 이것이 한 축으로만 그러니까 형사로만 딱 결정이 되고 진행이 돼서 좀 아쉬웠어요. 네. 영화가 망친 원작들 대표적인 사례 한 100개 뽑으면 그중에 1등으로 꼽아도 될 것 같은 게 아마 용의자 X의 헌신이 네. 아닐까. 용의자 X의 헌신은 정말 원작이 재밌고 쫄깃쫄깃하잖아요. 원작 소설하고 영화하고의 수준 차이가 가장 극명한 작품. 맞아요. 그 제가 또 수준 차이 극명한 작품 하나 해볼까요? 그 히가시노 게이고도 우리가 언젠가 한번 특집 한번 해줘야 될 사람 아닙니까? 너무 책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다작. 너무 다작이고 그래도 그다음에 책마다 약간 좀 수준차도 좀 있고. 여기 세 명이 셋 중에 하나라도 읽은 책 다 합치면 그래도 수십 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최고는 백야행을 꼽고 싶은데 어떠세요? 저는 너무 많이 읽어서 기억이 어느 게 최고인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요. 백야양도 좋았고 저는 공허의 십자가 이런 계열들도 좀 좋아요. 좋죠. 네네. 그것도. 용의자 X의 헌신만큼 용의자 X의 헌신부터 이 나미야 백화점의 기적까지 정말 스펙트럼도 넓고 나미야 자파점. 나미야 자파점 백화점은 조금. 백화점은 뭐냐? 그리고 제가 의외로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 중에서 또 약간 인상적으로 봤던 책이 뭐냐면은 중년의 위기를 다룬 책이 있어요. 바람 피운 남자의 심리를 꽤 길게 묘사한 책이 하나 있거든요. 새벽 거리에서라는 작품이에요. 41세 그 셀러리맨 가장이 주인공인데 유부남이 바람피는 얘기거든요. 근데 바람피는 유부남의 그런 내면의 갈등과 불안감 그리고 절대 바람피면 안 되겠다라는 교훈까지를 정말 한편에다가 진짜 쫄깃쫄깃하게 담은 소설이라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저도 봤어요. 그거 재밌게 봤어요. 내용은 네. 기억 안 나지만 네. 언제 히가시노 게이고 특집도 한번 기회 되면은 해보죠.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들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가지고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히가시노 게이고는 참 정말 재미있게 마법처럼 막 읽는데 다 읽고 나면은 그냥 남는 게 없는 그런 편이죠. 근데 히가시노 아무래도. 게이고도 천재과죠. 천재죠. 네, 그냥 이야기들이 막 계속 어떻게 저게 나올 수가 있나 하는 용의자 생각이 드는 X의 거죠. 헌신 한 편만으로도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의 뭐 맞아요. 이건 완벽하죠. 음. 그 짧은 그 그럼요. 얇은 책에서 야, 대단하죠. 영화는 정말 꽝이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그러니까 이 용의자 X의 헌신이 하도 베스트셀러고 남들이 다 봤길래 책 읽기도 싫고 영화로 때울까 하고 영화를 보고서 뭐냐 했던 분들은 잘못한 거예요. 책을 다시 봐야 돼요. 네, 책을 다시 읽어야 돼요. 네.
YG가 또 하나 던지시죠. 네, 저는 진짜 영화가 망친 원작을 좀 특이한 걸 하나 골랐는데요. 이거 별로 JYP 별로 안 좋아할 만한 장르인데 좀비물이에요. 네, 그 부산행 이전에 좀비 영화 중에서 제일 흥행에 성공했던 게 그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으로 나온 월드워 G라고 하는 할리우드 좀비물이거든요. 근데 그게 원작이 있어요. 그 영화만 보신 분들은 저게 무슨 원작이 있나 싶을 텐데 그 세계대전 G라고 하는 굉장히 잘 쓰인 원작이 있습니다. 황금가지에서 나왔죠. 네, 황금가지에서 나왔죠. 근데 그 세계대전 G는 제가 보기에는 좀비물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설정부터가 달라요. 뭐냐면 어떤 거냐면 무슨 활극이 아니라 주인공의 직업은 똑같아. 유엔 조사관인 건 똑같은데 좀비와의 전쟁에서 인류가 생존을 했어요. 그래서 유엔 조사관이 그 30년 전에 끝난 좀비 전쟁에서 살아남은 인류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장소에 다양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그래 내가 30년 전에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때 좀비들을 어떻게 맞닥뜨렸고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었어. 굉장히 다양한 무슨 뭐 정부 지도자들 뭐 무슨 종교 지도자들 일반 평범한 시민들 그래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지 어디에 대피를 했는지 어떻게 좀비와 전쟁에서 이겼는지 처음에 좀비 바이러스는 어떤 식으로 퍼졌었는지 등등을 막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으로만 기록해 놓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의 형식도 굉장히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거기서 묘사되는 것들이 진짜 전염병이 퍼졌을 때 꼭 좀비가 아니라 전염병이 퍼졌을 때 인류가 어떤 식으로 인류의 인간 군상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약간 이입을 해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을 법한 여러 가지 상상력을 자극하는 소설인데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엄청나게 돈을 들여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라든가 중요한 대목들을 다 거세한 채 그냥 할리우드 액션 영화를 만들어 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좀 영화를 보고 제가 굉장히 실망스러웠거든요. 아 근데 그거는 영화로 옮기는 것 자체가 너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뒷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원작에 상당히 충실한 영화 각본을 썼다가 그게 제작 과정에서 엎어졌대요. 아마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이건 원작에 충실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는 전혀 꽝이야 하면서 아마 막 틀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영화는 졸작이 됐는데 근데 영화 흥행은 괜찮게 됐어요. 근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그 월드워 G라는 영화가 흥행이 되면서 원작이 영화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의식이라든가 메시지를 담고 있고 책으로서의 독특한 매력도 있는데 그걸 사람들한테 전해지지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굳이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저자가 이제 멜 브룩스인데 멜 브룩스가 SNL 작가 출신이에요. SNL 원작 SNL 작가 출신이에요. Saturday Night Live. 네, 그래서 2002년에는 에미상 코미디 극본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을 아기자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본인의 공식적인 직업은 코미디 작가인데 비공식적으로 좀비 마니아인 거예요.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좀비 영화, 좀비 소설, 좀비와 관련된 설화들 이런 것들을 쭉 다 긁어 모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 능력이랑 여러 가지 이제 전쟁이 났을 때 혹은 전염병에 돌았을 때 그런 비상 대응책들 이런 것들을 다 섭렵해가지고 만든 게 이 세계 대전 G라고 하는 책인데 저는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는 책입니다. 네. 제가 뭐 하나 해야 되는 시간이 온 거죠. 네. 저도 이번에도 옛날 영화, 옛날 소설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소개한 트레인스포팅보다 더 오래된 영화입니다. 기대돼요. 1986년에 개봉한 영화. 나 뭔지 알 것 같아. 베티 블루 37.2 베티 블루라는 그러니까요. 그 영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JYP가 계속 막 추억 돋게 하는 게 그 베티블루 37 포스터가 제 대학교 때 자취방에 한동안 2-3년 정도를 이렇게 붙어 있었던 많은 남학생들의 방에 붙어 있었고요. 많은 호프집의 벽에 붙어 있었죠. 그 파란색 네. 정말 입술 두툼한
여주인공이 그 몽환적인 표정, 네. 베아트리체 달. 달, 네, 37.2 베티 블루라는 파란색 영화 포스터. 영화는 안 봐도 그 포스터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경혜의 마음에 나온 상수의 방에도 혹시 붙어 혹시 붙어 있었지 않... 있었나요? 그렇죠. 거기 영화 거기 영화 포스터 영화 많이 많이었으면, 였으니까 네. 붙어 있었을 것 같아요. 소설에서 그랬을 수도 붙어 있었던 걸로 얼핏 나왔던 것 같은데 아, 한번 그렇습니까?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거기서 베티 블루를 본 바람에 이게 떠올랐을 수도 있겠군요. 근데 저는 베티 블루가 원작 소설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아, 필립 지앙이라고 역시 이제 프랑스에서는 대따 유명한 사람인데 한국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작가가 있습니다. 필립 지앙이라고 네. 하는 작가의 원작 소설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도 몇 권은 번역되어 있고요. 그 필립 지앙의 책들이 좀 독해요. 약간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불편한 설정 이런 게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야한 편이고요. 좀 야하죠. 원초적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원작이 야하니까 영화도 관능적인 그런 글을 쓰는데 영화도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꽤 수위가 셌잖아요. 아우 무지하게 셌죠. 네. 그래서 이제 필립 지앙이라는 작가는 되게 건조한 문장을 쓰는데 되게 관능적으로 쓰는 약간 좀 모순 형용 같은 느낌이겠지만 굉장히 끈적끈적한데 굉장히 드라이하게 작품을 쓰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37.2 이 베티 블루는 처음에 전 이제 영화를 봤습니다. 이제 86년이면 저도 미성년자인데 영화를 정확하게 언제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가 뭐 미성년자들도 다 이렇게 19금을 보잖아요. 네, 웬만큼 되면은 그래서 그때 봤는데 한 120분 정도로 편집된 판을 봤죠. 원래가 몇 시간? 원래는 184분짜리 영화인데 1시간을 잘라냈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센 그 당시 한국에 개봉한 역대 한국 영화 개봉작 중에 뭐 제일 야하다 뭐 이런 분위기의 영화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는 그냥 야한 영화 뭐 거의 무슨 유럽에서 온 약간 예술성 있는 포르노 뭐 이런 느낌으로 이게 포지셔닝이 되는 바람에 이 필립 지앙이라는 작가라든지 이 원작 소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지고 저평가된 경향이 있습니다. 영화가 원작을 망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화도 굉장히 세련되고 뭐 이미지라든지 그 음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잘 만들어진 영화였는데 하여튼 원작은 영화를 보든 안 보든 다시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쓰여진 소설이라는 측면에서 이걸 소개를 드리고요. 이거 왜 소개드리냐면 184분짜리 이 감독판 오리지널 판이 재작년인가에 한국에 재개봉이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무슨 유료 TV 무삭제판으로. 네, 무삭제판으로 그 돈 몇천 원 내면은 보실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뭐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오리지널 판으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봐도 그렇게 세련된 영상미가 있을까요? 아 지금 보면은 약간 느리다라는 느낌은 좀 있을 거예요. 지루한 느낌이 조금 있는데 있을 텐데 뭐 영화가 꼭 이렇게 편집 커트 수 많고 막 빨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지루함을 견디실 그리고 지루할 만하면 야해. 그래서 잠이 깨려다가 막 눈이 번쩍 뜨이고 이런 계열의 영화고요. 뭐 결말도 좀 파격적이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가브리엘 야레라고 하는 사람의 OST도 또 아주 끝내주거든요. 끝내주죠. 영화는. 네. 제가 OST 앨범을 산 게 거의 없는데 요거는 샀었어요. 저는 영화를 분명히 봤는데 자세한 기억은 안 나고 그냥 그 포스터와 그리고 음악계 선율만 머릿속에 그냥 조금 남아 있어요. 그 필립 지앙 얘기 나온 김에 조금만 더 하면 이 책은 꽤 두꺼우니까 그리고 아마 절판된 것 같더라고요. 지금 도서관 말고는 구하기도 힘드니까 좀 읽어보실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필립 지앙의 비교적 신작 중에 파문이라고 있어요. 파문. 제가 읽으려고 찜해둔 작품인데 YG도 한번 관심 있으면 이렇게 들춰보세요. 중년 남자의 이 또 끈적끈적한 이야기인데 파문이라는 거는 제가 설정만 보고 이거 한번 읽어봐야죠. 이거 이게 필립 지앙의 소설이라는 건 몰랐는데 네. 읽어보려고 지금 킵해뒀던 책이에요. 설정만 보고서. 설정 죽이죠. 네. 네. 되게 이제 그 50대 중년의 무슨 대학 교수 있어요. 되게 인생이 쓸쓸하고 막 지루한. 근데 이 양반은 이제 제자들하고 아주 문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그런 중년 남자가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딱 깼더니 어젯밤을 같이 보낸 제자가 죽어 있는 거지. 출발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읽어보고 싶잖아요. 아닌가? 나만 그런가? 읽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필립 지앙이라는 작가도 소개드릴 겸 그리고 엘르라는 그 영화 최근에 그것도 개봉이 됐던 영화인데 그것도 이 양반 작가 네, 필립 지앙이 원작이네요. 그래서 30년 전 영화로 만들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 쓰는 그런 작가인 편이죠. 것 네, 같아요. 아 원래는 37.2도의 아침이네요. 아, 네. 원래 원제는 네, 37.2 아침이라는 게 원 소설의 제목입니다. 85년에 나온. 네. 야, 원제도 되게 괜찮네요. 그 37.2도라는 게 이제 뭐 이 임신한 여성의 체온 뭐 혹은 가장 임신이 잘 되는 그 시기에 여성의 체온 뭐 이런 숫자를 뜻하는데요. 37.2도 아침 이게 원제고 영화에서는 이제 그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베티 블루라는 이름을 붙였었죠. 야, 이 세상은 넓고 읽을 책은 많고. 진짜. 아 근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필립 지앙 파문. 네. 저도 아직 안 읽어서 네. 읽고 싶은 책 읽고 제가, 싶은 책. 네. 파문. 자 지금 몇 권 했죠? 한 권 남았나요? 남았습니다. 네, 빨리 하고 마무리하시죠. 이거는 그 읽으셨다는 게 오만과 편견이어서 그거를 고려해서 그냥 제가 봤던 것들 중에서 영화도 너무 좋았고 소설도 진짜 좋았던 거의 이게 두 개가 하나로 일치하는 작품이 있어서 이제 골라봤는데요. 이 듀라스의 연인이에요. 아마 이 영화는 듀라스가 각본을 쓰는 것도 다 맞아요. 직접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도가 그렇게까지 높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연인은 저는 여러 번 이제 거듭해서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식민지 하에 있는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프랑스인 가족의 이야기이고, 이게 젊은 아주 어린 소녀가 나오죠. 그리고 이 소녀가 부호인 중국인과 아주 수치스러운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스스로도 그리고 엄마에게도 계속 핀잔을 받고 그리고 계속 수치스러운 사랑을 하는데 그들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이 프랑스인,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프랑스의 국민인 자신들에 대한 수치심이기도 해서 그 두 가지가 아주 좀 알레고리로 잘 연결이 되고 또 소설 안에 있는 그 베트남의 공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영화로도 너무 잘 구현이 돼 있어서 이 두 개는 서로 이렇게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영화랑 소설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아 오늘 너무 추억이 돋는데요. 대단한 영화죠. 이게 92년인가에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했어요. 그 영화가. 그런데 저는 당연히 그때는 이게 디라스라고 하는 작가의 이름도 몰랐고 디라스의 연인이라고 하는 소설의 원작인 것도 몰랐는데 야한 영화라고 알았는데, 그런데 제가 개봉 때는 너무 어렸을 것 같고요. 그로부터 한 1, 2년쯤 뒤에 미성년자이긴 했지만 어떻게 우연히 연인을 봤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내 인생의 제일 에로틱한 영화를 머릿속에 연인으로 딱 받고 있어요. 근데 또 그 에로틱한 장면이 성행위 하는 장면이 아니라 어떤 그- 스침들 아니,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네. 손으로 처음에 꼼지락꼼지락하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장면이 너무나 야한 것처럼 음. 느껴지는 거예요. 어린 그 10대 마음에 지금도 막 그 소개를 듣자마자 딱 그 장면이 연상이 되네요. 연인 이게 듀라스가 한 70쯤 돼가지고 쓴 책이잖아요. 네. 이게 그리고 본인은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았지만은 이거는 이제 자전적인 이야기라는 게 뭐 사실상 다 알려져 있는 이야기고 그동안 쓰고 싶었는데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차마 못 쓰고 평생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가족들이 다 죽은 다음에 그때서야 썼다는 게 이제 뒷얘기로 남아 있는데 참 인상적인 영화이고 책이었죠. 그 맞아요. 제인 마치 그 여배우도 정말 기가 막힌. 네, 그 중절모를 쓰고 있는 제인 마치의 어떤 이미지들은 진짜 잊을 수 없고. 제인 마치 니즈 시절이죠. 네. 초 니즈 시절. 제인 마치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그 베아트리체 달 베티 블루의 여주인공도 그렇고 워낙 어릴 때 이게 대박으로 히트를 쳐가지고 그 이후에는 크게 잘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좀 그 후광에 좀 가려진 듯한 네. 그런 느낌이 있죠.
연인까지 오늘 떠올렸네. 연인은 영화가 망친 원작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둘 다 빛나는 걸로 우리 결론을 그렇죠. 내야겠죠. 네. 네. 애초에 여쭤보셨던 그 질문에 그냥 담백하게 부합하는 네. 작품. 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영화보다 빛나는 혹은 영화가 망친 원작들이라는 특집을 가지고 뭐 영화도 좋았지만은 원작이 더 좋은 혹은 영화만큼 원작도 좋은 책들도 좀 추천을 해봤고 영화만 보면 오해를 하거나 혹은 실망스러운 작품인데 원작은 훨씬 더 빛나는 작품들을 9작품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그냥 한번 정리만 쭉 해줄까요? 9개를요. 9개를 다시? 다시. 첫 번째 시간에는 네, 조지 마틴 옹의 드라마 왕자의 게임의 원작인 얼음과 불의 노래. 그리고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어느 가족의 원작인 좀도둑 가족. 네, 그리고 영화 제목과 책 제목이 같은 트레인스포팅 네.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오늘은 이제 6편을 쫙 풀었는데요. 좀 읊어보죠. 미야베 미유키의 화차, 그리고 히가시노 게이고의 용의자 X의 헌신, 그리고 듀라스의 듀라스의 연인까지. 네. 네, 그리고 저는 세라 워터스의 핑거 스미스 그리고 그 존 브룩스의 세계대전 지. 그리고 저는 필립 지앙의 37.2 아침 베티 블루의 원작 소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뭐 이것만으로도 그냥 너무 배가 부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되게 저는- 다양한 소설들이. 네, 저는 네. 이제 녹음 마치면 좀도둑 가족 요거 사러 가야겠습니다. 네, 좀도둑 가족 저희가 약속드린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고 다 너무 좋으면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다루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하게 되면 영화도 보고 와서 같이 얘기하면 더 재밌겠네요.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책 처방 의뢰하신 넌님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 마음에 들었니?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평도 고맙습니다.